자, 고개 되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익숙한 얼굴도 계시고 처음 뵈시는 분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개정세법 및 절세전략 특강 그리고 구본호 변호사와 그 법률 강의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일단은 그 개정세법을 오늘 뭐 이번에 그 개정세법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계속 발표되면서 작년에 개정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일일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또 그다음에 교재에 좀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보완해서 제가 PPT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PT 위주로 가면서 교재 또 일부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 뭐 일일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몇몇 쟁점이 되는 것들 위주로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이요, 우리 2020년도 우리 개정세법 절세전략 특강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가 2020년도부터는 통합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가운데 뭐 수험생도 있고 그러면 뭐 수험생분들은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실무 계신 분들도 또 용어의 혼선을 또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용어의 혼선을 또 막을 수 있겠죠. 고객들한테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종전에 보면은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들 가산금이 있었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뭐예요? 가산금이고. 그래서 아니 그래요? 아닌데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금이 아니라 보다 가산세고, 이 가산금은 벌써 여러분도 벌써 헷갈리잖아요. 공부했던 여러분들도.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있잖아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고지서 액수는 납부기 한내 그럼 뭐예요? 가산금이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했다 20,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분세액의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가 정도했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왠지 지방세는 그대로 가산금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국세가 이제 올해 2020년도부터 이제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그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했어요. 그래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제 물론 뭐 일반 국민들이야 뭐 이런 걸 구별 못하니까 그냥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용어를 구별해서 좀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어요. 자,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납부기 한데 미납부했는데 어떤 때는 가산금이라고 하고 똑같이 또 신고 납부하는데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어떤 때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됐어요. 국세는요. 근데 지방세는 그대로 이제 2022년도에 개정될 예정인데 지방세는 그냥 종전처럼 똑같이 그냥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났다. 예를 들어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인데 8월 1일 날 헐벌떡 뛰어가서 내면 체납세액이 몇 프로요? 3%. 자, 가산금 정도잖아요. 그리고 또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가상금이 적용되는데 지방세 중가상금 규정은 여기 들어오지 않았고요. 하여튼 가상금, 자, 그 다음에 또 3% 적용되는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게 이제 합해져서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제 가산금이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 종부세 같은 애들 만약에 얘네들은 징수가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납세 고지서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정부 부과가세예요. 자, 그런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내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종부세는 납부기한이 딱 정해져 있죠.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요. 그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이제 어떤 게 적용되냐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이제 올해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어떻게 적용되냐면 3%요. 일단 3% 요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에 한정해서만 3%가 딱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로 있죠.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인데 일일 0.025%가 적용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국세, 고지세 기준은 나쁘게 하루 딱 지나면 일단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0.025%로 미납부 과소납부한세에게 이제 0.02%로 납부지원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거 합한 게 이제 납부지원가산세예요. 이렇게 되고, 뭐 종합부동산세 물론 이제 뭐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고지서 슈팅해 버리고 선택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여러분들 신고납부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가산세가 적용돼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이제 그때는 가산세인데, 이때 무신고 가산세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를 해야지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요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적게 신고했을 때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요건 이제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 적용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들은 이제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예요. 그러면 제가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만약에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루 딱 지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뭐 무신고하거나 또 그냥 무신고하거나 또 아니면 과소신고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40%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요.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납부지연가산세가 이거 어떻게 적용되냐면 일일 0.025%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보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종부세 같은 세금은 하루 딱 지나면 3%를 깔잖아요. 그러니까 요 3% 종전에 가산금 3% 적용되던 것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만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일이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종전과 똑같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원가산세 일일 0.025%가 적용됩니다. 차이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된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다. 종전에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세는 똑같아요. 지방세는 재산세 같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일반 가산금 3%, 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로 중가산금 적용되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은 뭐 수험생이 아닌다면 여러분들은 용어만 이렇게 납부지원 가산세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뭔 거냐 이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새로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라는 거. 요걸 용어만 익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납부지원 가산세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대한 부가 제적기간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뭐 별거 아니고, 자, 이건 뭐 별거 아니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명의신탁 그 증여 의제에 포함된다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뒤에 요거는 교재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 교재에 여기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그냥 보시면서 뭐 사진을 찍으시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이 부가 제척 기간이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가 부가 제척 기간 요거 세금을 국가나 단체가 나한테 부과하지 않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제척 기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척 기간이 완료하는데, 그럼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게 되죠. 그럴 때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인데 그거 관련한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다음 아래의 경우에 10년, 15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 자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에서는 안 날로부터 1년 지났다. 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에서 여기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여기 이제 이런 게 추가된다 뭐 그런 건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실무에 관련해서 자 요거 뭐냐면 기한후 신고 시 보시면 기한후 신고 시 납세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한후 신고라는 게 뭐냐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어요.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 적용되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배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표 징수하는데 그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이제 감면 혜택을 받잖아요. 뒤늦게 이제 신고라도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일손도 줄어드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럴 때 이제 기한후 신고 종전에 이제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이제 수정 신고라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았으니까 이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요 기한후 신고한 자도 자 뒤늦게라도 이제 이렇게 수정 신고 조기에 자기가 잘못 신고했다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기한후 신고한 자도 포함됐다.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아는 자가 나중에 뒤늦게 신고 기한 지나서 하는 것을 기한후 신고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뒤늦게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이런 게 수정 신고라는 건데 근데 기한후 신고한 자도 이제 고쳐서 이렇게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추가됐다는 거고 또 이 감면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펴놓고 한번 여러분 교재 6페이지를 펴놓으시고 6페이지 펴놓으시고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펴놓고 한번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시행 시기는 뭐 그 올해부터 이제 요거는 지금 시행이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뒤늦게라도 기한을 신고를 해주면 이제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종전에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신고하면 자, 여기 이제 50% 감면 요 규정은 종전에 있었고 또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를 하면 여기 이제 20%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요 구간이 새로 신설된 게 있어요. 그래서 세분화해 가지고 1개월 내에 자, 기한후 신고하면 50% 감면인데 1개월 초과 3개월 내에 만약에 기한후 신고하면 30% 감면 이렇게 해서 감면 혜택을 세분화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해서 국세 산정 기준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거기에는 요거는 없고요.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없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 그 다음에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변경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수험생들한테 이제 여기 좀 납세무 성립 시기 우리 시험에서는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립 시기에 관한 것이 수험생들한테는 중요하고 실무에 계시거나 일반인 분들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것이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종전에는 그 가산할 국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세분화됐어요. 이렇게 세분화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분화됐다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단계 우회거래, 우회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잔머리 굴리고 다단계로 거래하고 우회거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액 지방세에 대한 그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소멸시효예요. 우리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때는 제척기간 적용되고 어떤 때는 소멸시효 적용되느냐 되나요 물어보는데 이 부가권과 징수권의 차이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서 복잡한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단 신고 납부할 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할 때는 이게 이제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뭐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요. 제가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한 4년 좀 지났는데 별일 없겠죠, 이런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된다 배웠어요?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별일이 없어야 돼요. 뭐 이런 건데. 근데 소멸시효는 어떤 때 적용되나요? 소멸시효는 이게 이제
납세무가 성립한 이후에 주로 이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거나 그럴 때 이제 소멸시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를 나한테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요. 그래서 소멸시효 요게 이제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5천만 원 미만은 소멸시효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간 이제 자 부과됩니다. 기간이 더 늘어났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10년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금액이 클 때는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됐다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세금을 안 내고요, 그냥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 한 것을 예를 들어서 관할 세무서에서 모르고요. 자, 사기쳤을 다운계약서 쓰거나 그랬을 때는 10년, 그 다음에 그냥 무신고했을 때는 7년, 이런 기간을 동안 모르고 이게 이제 10년이나 7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나중에 내가 지금 보니까 요번에 너 보니까 10년 전에 뭐 12년 전에 아니면 7년 전에 너 세금 신고 안 한 거, 그거 양도세 신고 안 한 거 지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건데, 자, 이걸 모르고 지나갔어야지 그 제척 기간에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관할 세무서에서 제가 다운계약서 쓴 거를 또 아니면 신고 안 한 걸 알아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내고 못 버텨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기간이 이제 5년간 계속 버티면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자, 5년 지날 때 끝날 때쯤 되면 뭐가 나오냐면 독촉장 같은 게 날라와요. 자, 그러면은 자, 납부, 독촉, 뭐 압류, 교부 청구 이렇게 세금 나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해요. 그러면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해요. 5년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컴퓨터가 또 고지서를 독촉장을 보내요. 또 보내요. 그러면 계속 시효가 중단되면서 연장이 돼가지고 몰랐을 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알았을 때는 버틸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소강생물 그러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다 빼돌려 놓고요. 남편 명의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게 해놓고요. 저 양도세 이번에 내기 지금 억울해요. 그래서 안 내고 버텨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법원에다가 이제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법원에서 봤더니 이거 조세 포탈하려고 재산 미리 빼돌려놨구나 인정이 되면 다시 이제 그 남편 명의로 갔던 것을 부인 명의로 갖다 놓고 다시 또 가져가요. 압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리 그러면 빼돌려 놓으면 어떡한가요? 물어보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어쨌간에 지방세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는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 변경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 비용 포함되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택지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택지공사 준공된 지역에 여기에 이제 택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택지공사가 되고 준공이 됩니다. 근데 건물을 뭐 신축하거나 여기에 조경을 한다거나 그래서 비용이 들거나 그러면 종전에는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지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또 달리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밭이었다가 택지로 변경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 비용 등 도로 포장이나 조경 비용 등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액의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다고 봐가지고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2% 감주취득에 대한 세율 2% 취득세 세율을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용비용이 들어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수되는 조경비용이 들어갔어요. 조경비용이나 도로 포장비용 등 해가지고 가치가 증가합니다.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 신축과 무관하게 여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만약에 이런 조경병이 들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이제 무조건 건축물 소유자에게 또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조세 부과에 문제점이 생기고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건물 신축하면서 수반해서 생기는 조경비용, 도로 포장 비용 등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건물 신축하면서 들어간 원시 취득 비용으로 봐서 세율을 취득세를 2% 세율 정해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취득세 세율 원시 취득 2.8%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 신축과 무관하게 들어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 비용이나 도로 포상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간주 취득으로 봐가지고 간주 취득 비용으로 봐가지고 취득세 세율을 2%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세율을 구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개정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요거 그다음에 자, 한번 보시고 요거는 뭐 우리 교재에 요게 교재에는 요게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편하게 뭐 이따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취득세 세율과 관련한 개정 내용들 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 내용은 요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개정 내용. 요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요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고, 허위신고 시 취득세 과표가 개선됩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재는 요거 27페이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27페이지 펴놓으시고 한번 제 설명을 듣습니다. 27페이지. 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27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교재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무신고 및 허위신고 시 취득세 과표가 개선됩니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요 취득세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취득세 이제 신고를 하고 자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신고 필증을 받아요. 신고 필증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끝났어요.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이런 취득의 경우는 객관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시가순액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실제 취득한 가격은 굉장히 커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고를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면 불성실 신고한 것에 과세권자는 항상 지방세는 시가순액으로 과표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합해서 지자체장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취득세를. 근데 그렇게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시가순액으로서 계산한 취득세 내는 것과 원래 자기가 실제 취득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을 때 그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오히려 더 유리해요. 신고 안 하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해. 그렇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성실 신고한 사람하고 억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실거래가 신고한다고 신고했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제대로 검증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신고 필증을 자 일단 지자체에서 빨리 내주게 돼 있으니까 내줬어요. 그래서 취득 가격은 확정이 됐고 취득세를 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이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원래 지난번에 이 사람이 잘못 신고한 거였어요. 그랬을 때도 이미 한번 부과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끝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2020년 새로 신설된 규정이 부동산 거래 신고들한 법률 검증받은 이런 취득의 경우에도 이따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위 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라든가 제대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 또는 국세청 에서 어떤 통보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만약에 적다 그러면 이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부족액만큼 추징을 하고 또 이런 경우 처음에 불성실 신고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산세도 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득세는 이제 한번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세율이 개정됩니다. 그랬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 알고요. 다 압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 그 얘기는 좀 있다고.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요거 복잡한데 인터넷에 치면 그 표들이 지금 이미 뭐 블로그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세금 계산은 위택스라든가 거기 들어가시면 지방세 우리 관련해서 위택스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쳐가지고 거기에 계산하는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산하거나 거기 표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6억 8천 500만 원에 만약에 6억 8,500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 가격이 뭐 7천 뭐 320만 원에 취득 20만 원까지는 안 하려나? 뭐 50만 원에 취득했다. 그럴 땐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런 것들은 정확한 그런 것들은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그런 것은 정확한 계산은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위텍스나 이런 데 들어가셔 가지고 하시면 애초에 거기를 다운받아 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표를 다운받아 놓으시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여기 나눠드린 또 저기에도 그 계산식은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는 안 나왔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6억 원까지는 1%고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종전까지는 무조건 2%였다가 이렇게 세분화되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요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은 여러분들이 그때 손님 오시거나 뭐 고객들 중개 실무 계신 분들은 거기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텍스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이제 정확하게 하고 제가 가진 표가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떡하네? 이렇게 한다는 거. 9억 원 초과하면 3%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1.01%부터 2.99%까지인데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면 9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되냐면 3%가 적용돼요. 2.9999가 아니라 사실은 3%가 적용되는데 그런 거 관련한 것도 그렇고 나중에 그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4주택의 취득세 세율이 개정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 이제 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택이 1세대라고 하니까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별이 아니라 1세대원을 기준으로 하고 또 1세대원을 판정할 때 30세 미만인 자녀가 있어요. 자, 배우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나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소를 옮겨놔도 1세대원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인 자녀는 30세 미만인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리가 안 되고 그냥 30세 미만의 자는 1세대원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결혼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1세대원으로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1세대원 판정할 때 그 관련한 얘기들 좀 더 말씀드리고 또 1세대 4주택에서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주택 할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 뒤에 있다가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1세대 4주택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계산했더니 이제 3주택이에요. 공동 소유주택은 요거는 이제 이따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말로만 좀 하고 공동 소유주택은 일단 주택수 계산에 동일 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제가 주택 세 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택인데 그게 공동 소유주택이다.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데 동일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거, 부부 공동 소유주택은 하나로 봅니다. 자, 그래서 2주택으로 보지 않고 근데 다른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요. 그래서 1세대 4주택 계산할 때 그래서 이거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이따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세대 4주택 그래서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 1에서 3%를 적용하지 않고 뭘 적용한다고요? 이제 일반 취득세 표준세율 4%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의 판정 기준 또 주택수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는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 소유주택은 동일 세대원일 때는 하나로 계산하지만 다른 세대원일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수 계산에 만약에
내가 갑인데 을이라는 사람과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있으면 몇 주택이요? 주택 수용에서 포함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그래서 동일 세대원일 때는 주택 수용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등등 이런 얘기들 개정되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의하시고 이따가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합산 범위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여기 우리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없는데, 자, 요건 없지만 여러분들이요,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1세대 4주택과 관련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재 잠깐만요. 주택 유상거래 인한 주택세 세율은 우리 교재 8에서 9페이지 나오고요. 8에서 9페이지 참조고. 아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과 관련한 얘기는 우리 교재 8에서 9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8페이지와 9페이지 나오고요. 8페이지와 9페이지 나오고 그다음에 1세대 4주택과 관련한 지금 금방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나와요.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나옵니다. 7페이지에 나오고요. 1세대 4주택 관련한 얘기 7페이지에 나온다는 거. 자, 여기. 그래서 요것은 우리 교재 아까 말씀드렸죠? 자, 8에서 9페이지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4번은 7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5번은 우리 교재 없는 건데 한번 볼게요.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합산 범위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한번 편하게 보세요, 이거. 여태까지는 개별 종교단체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종단 명의로 등록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를 시군구별로 합산과세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개정이 돼가지고 종단 명의 토지가 각 개별 종교단체 재산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교단체별로 이제 합산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종교단체 거래할 일이 있으려면 단위가 좀 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하시면 좋긴 하겠는데 뭐 그런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편하게 보시고 자, 교재 없지만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요거는 뭐 우리 그 교재에 안 나오고요. 교재 안 나오는데 한번 뭐 넘어가서 보시고요. 자, 그 페이지를 일치시키달라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이거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현행의 수험생은 뭐 중요한 거고 재산세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현행 500만 원이었다. 올해부터 이제 이게 250만 원 바뀌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는 분 윙크해 달라고 하는데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250만 원 그래서 그림이 떡이었는데 250만 원 바뀌었으니까 제가 요새도 수업하면서 그러면 250만 원 바뀌었으니까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250만 원 넘게 내는 분은 윙크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 서민들이 많으신가 가끔씩 있고 그런데 제가 근데 500만 원일 때도 그렇다고 그랬죠. 500만 원일 때도 우리 집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신 분 윙크 했는데 없었는데 그런 에피소드 얘기해 드리는데 근데 강의하는 곳에서 옛날에 어떤 곳에서 이 교탁 바로 앞에 앉은 사장님이 제가 못 보고 딴 데만 보고 없죠 그러려니까 그냥 헛기침하길래 왜 그러나 봤더니 상도 있으시고 제가 또 요새 250만 원 최근에 어떤 곳에 250만 원 없죠? 이게 서민들만 계시고 딱 하면서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가는데 어떤 사장님이 또 저쪽에서 딴 데서 또 와가지고 저한테 자 이런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간에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수험생한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분할 납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도 알고 계시면 나눠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요. 자,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 원형 보존 토지 원형 보존제에 대한 세부담이 뭐 합리화됩니다. 그랬는데 이 원형 보존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공법 같은 데 배우는데 요 원형 보존지에 관한 것이 회원제 골프장은 이게 이제 회원제 골프장은 고일분리상 토지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회원제 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했었는데 대중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 같은 데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같은 것은 재산세 토지분 별도 합산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별도 합산 대상으로 전부 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별도 합산상 토지로 통합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골프장의 원형이 원래 회원제 골프장은 사실성재산 토지고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같은 것을 이제 별도 합산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상업용 토지로 본다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가볍게 이런 건 보시고 논점이 되는 것을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개선됩니다.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개인지방소득세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잖아요. 그럴 때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소득세 요거 신고 당시 주소지였었는데 이제 납세 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로 이제 바뀐다 뭐 그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 없지만 한번 보세요. 뭐 소규모 사업자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자 필요하시면 한번 사진 찍으셔도 되고 한번 보시고요. 예. 자 보시고 편하게 보시고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뭐 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여러분들이 내시거나 그럴 때 양도세 낼 때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이었죠. 뭐 저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그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에서 10분의 1 세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 계산이 돼요. 그러면 세무서에 여태까지 신고 납부했잖아요, 같이.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걸 지자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득세는 세무서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이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따로 분리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올해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이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무조건 세무서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무관할 그래서 이제 꼭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접수하는 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이제 지방소득세는 뭐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고 뭐 간소화제도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증축의 취득 원가를 환산주가로서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요것도 지방소득세도 개정이 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또 나와요. 뭐냐면 건물 신축하고 나서요. 5년 내 우리가 양도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어가지고 환산가액으로 해서 계산하는 그런 경우에 자 얘긴데요. 우리가 여러분 양도세를 신고할 때 지금은 뭐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런데 1990년대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취득 가격이 이제 취득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취득 가격이 굉장히 낮고 부동산 가격은 엄청 많이 뛰어죽겠죠. 양도세가 엄청 큽니다. 그럼 사람들이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뭐로 양도세를 계산하려고 해요? 예?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제 먼저 우리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양도세는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시던 분들은 또 일반인 분들 중에서 한번 보세요. 양도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실지거래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실거래가액이 자 과세권자 입장에서 계약서나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계산합니까? 추계해서 계산합니다. 추계 방법으로 정하잖아요. 그럴 때 추계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그럴 때 자, 매매 사례가액 자, 있으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 또 없으면 요건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액을 참작하죠. 근데 요거 없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고 요거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적용하잖아요. 이제 이게 환산가액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산 취득가격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자, 그랬을 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또는 기준치까지만 뭐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 필요 없고 매, 감, 환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 같은 것들 내가 취득한 지 90년대에 취득했는데 아파트요 취득한 지 오래돼서 나 계약서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추계해서 취득가액을 정하겠다. 그래서 하는데
환상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매매사례액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 같은 것들은 유사 매매사례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이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환상가액으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냐면 환상가액은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은 이렇게 계산하죠.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요. 없으면 우리가 매매사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여기다가 실지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실지 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계산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기준가 2억, 취득 당시 기준가 1억이면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이렇게 계산해요. 그럴 때 실지 취득한 가격이 취득 가격이 이렇게 낮은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실지 양도한 가격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이만큼인데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은 가격이 커요. 많이 올라서 기준시가는 시세를 못 따라가서 작아. 그러면 환산가액이 크잖아요. 취득가액.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실지 취득한 가액보다 취득가격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이득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일부러 양도세를 이렇게 환산가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것들은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건물 신축했는데 그런 신축한 상가 같은 것들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지 같은 것들은 특히 이제 환산가액으로 유사 매매사액이 없기 때문에 환산가액으로 사람들이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계약서 없다고 하고 있어도 없는 거죠. 근데 일반 상가요.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인데 그때 이제 만약에 취득 가격을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2020년 올해 추가된 게 건물을 증축할 때도요. 증축한 건물을 5년 내에 양도하면서 취득원가를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이 몇 프로요? 이게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공부했던 분들은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요?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거 건물 증축했을 때도 이제 5년 내에 만약에 양도하면서 상가 같은 거라든가 등등 그러면서 취득원가를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는 거. 요게 이제 올해 2020년 개정 세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변화 있잖아요.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종부세 관한 게 우리 교재에 요 종부세 관한 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요번에 12월 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온 곳에 종부세 개정안이거든요. 발표안인데 우리 여기 교재에는 미처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종부세 개정 내용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는 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12월 16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오면서 종부세 세율 인상하고 뭐 세부 담상을 인상하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법은 이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국회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거기서 통과돼야 되는데 아니면 4월 달에 총선이 되고 6월 1일 날 하니까 5월 달에 만약에 첫 국회가 열려가지고 법안이 통과되거나 그래서 상반기에 법을 입법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일정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2월 달에 만약에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 관련한 얘기입니다. 요 종부세부터 이제 여기까지 맛배기였고 1세대 4주택과 관련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부터 양도소득세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